도쿄의 밤은 질식할 듯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신주쿠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낡은 아파트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김하나보의 지친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정 넘어 끝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습관처럼 숨을 죽였다. 좁은 방 안, 매트리스 위에는 남동생 민준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방 한쪽 벽면은 민준이 그린 스케치들로 가득했고 다른 한쪽은 해킹 장비와 컴퓨터 부품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지켜야 할 유일한 성역이었다. 하나의 삶은 늘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한국인 3세,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자이니치라는 꼬리표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학창시절의 은근한 따돌림,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겪는 차별, 그리고 가난,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녀는 독학으로 익힌 컴퓨터 기술로 간간히 뒤딜을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동생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민준은 평소보다 늦었다. 불안한 예감이 하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새벽 옆 초인종 소리가 고요를 깼다. 문을 연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차가운 표정의 경찰 2명이었다. 그들 뒤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박민준 군, 인근 편의점 절도 및 점원 폭행 혐의로 연행합니다. 경찰의 딱딱한 목소리가 하나의 귓가를 때렸다. 민준이 그럴 리 없었다. 착하고 겁 많은 동생이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경찰은 차갑게 돌아섰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만난 민준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다 골목길에서 수상한 사람들의 접촉 장면을 목격했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느닷없이 범인으로 몰렸다. 하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준이 목격한 수상한 사람들,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경찰 간부의 얼굴과 겹쳐졌다. 사토 켄지 경감.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빈틈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경찰 명문가 출신. 그의 깨끗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민준이 우연히 엿본 것이다. 그리고 사토는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불순한 이 제일 한국인 소년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다. 분노가 하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건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오만함과 뿌리 깊은 차별이 빚어낸 폭력이었다. 걱정 마 민준아, 누나가 꼭 꺼내줄게.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하나는 동생에게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은 거대하고 잔혹한 시스템이었다. 그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엔 자신은 너무나 작고 힘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이제 그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도쿄의 어두운 이면, 그 거대한 미로 속으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이제 김하나는 더 이상 평범한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해커, 고스트였다. 하나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다. 그녀가 머물던 낡은 아파트는 이미 경찰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을 터였다. 그녀의 새로운 거처는 신주쿠 외곽, 버려진 파친코 가게의 텅 빈 창고였다. 먼지 쌓인 슬롯 머신들 사이 구석진 곳에 노트북 한 대와 최소한의 생필품만이 놓여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지금은 추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목표는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 사토 켄지의 동선, 통화 기록,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정보. 하지만 예상대로 보안은 철저했다. 몇 겹의 방화벽과 암호화된 시스템은 그녀의 침입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시간은 촉박했다. 민준이 유치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젠장, 하나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 불법적인 정보 거래를 하며 익혔던 기술들을 총동원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트북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사토가 자주 출입하는 고급 식당, 그가 이용하는 차량 번호,
그와 접촉하는 인물들의 동선, 파편적인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그 사이 사토는 움직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위험한 제1 한국인 해커, 경찰 전산망 공격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흘러나왔다. 하나의 낡은 사진과 함께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소한 불법 행위들이 부풀려져 공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동생의 누명을 벗기려는 누나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역시 더러운 수법이군. 하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면 그만이었다. 대중은 쉽게 믿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잊어버릴 것이다. 사토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준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치장 내에서의 폭력 사건 연루, 명백한 조작이었다. 하나를 끌어내기 위한 비열한 함정.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지만 하나는 이를 악물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냉정해야 했다.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키보드와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 목표는 사토와 야쿠자 간의 연결고리였다. 민준이 목격했던 그 장면, 분명 불법적인 거래가 오갔을 것이다. 그녀는 야쿠자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가상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 거미줄처럼 얽힌 검은 돈의 흐름을 파헤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밤낮 없이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그녀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비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서 걷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터널 끝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쿄의 밤거리는 하나의 도피처이자 거대한 감옥이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현란한 불빛과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어두운 뒷골목을 황급히 내달려야 했다. 사복 경찰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사토의 눈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 왔다. 하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겼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생성한 이메일 계정으로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다나카 순경, 민준의 사건 기록에서 발견한 젊은 경찰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갔던 아주 미세한 동요. 하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박민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 알고 있겠죠. 양심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하나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응시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역시 헛된 기대였을까. 조직의 논리와 위계 질서 앞에서 개인의 양심 따위는 쉽게 묵살되는 법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때 진동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임시 계정.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내일 오후 3시 요요기 공원 서쪽 출입구 근처 쓰레기통.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하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공원에는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안에는 구겨진 음료수 캔과 함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인터넷 카페로 달려간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토 경감과 그의 부하가 나누는 대화였다. 민준에게 추가 혐의를 씌우도록 지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의 과거 행적을 이용해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계획까지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토의 더 큰 비리, 야쿠자와의 검은 거래를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음성 파일 끝부분에는 잡음처럼 들리는 짧은 메모가 덧붙여 있었다. 시나가와 부두, 제7창고, 매주 금요일 자정. 다나카의 목소리였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넘겨준 것이다. 금요일 자정, 시나가와 부두는 짙은 어둠과 바다 냄새에 잠겨 있었다. 하나는 몸을 숨긴 채 제7창고를 주시했다.
예상대로 검은색 고급 세단 몇 대가 도착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중에는 사토 켄지도 있었다. 야쿠자 간부로 보이는 인물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하나는 창고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포착해야 했다. 그녀는 소형 드론을 날려 창고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접근시켰다. 드론 카메라에 잡힌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돈다발이 가득 담긴 가방,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그리고 거래 장부로 보이는 서류들. 사토는 그 중심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잡았다. 하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드론 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했다. 이제 이 증거를 세상에 터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때 창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드론이 발각되고 말았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의 인물들이 순식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사토의 차가운 시선이 어둠 속에서 하나가 숨어있는 방향을 향했다. 들킨 것이다. 하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도쿄의 밤은 다시 그녀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총알은 하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하나는 필사적으로 어둠 속을 달렸다. 폐건물과 좁은 골목길을 미로처럼 헤쳐나가며 추격을 따돌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상처의 통증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가까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든 곳은 문 닫은 지 오래된 지하 게임 센터였다. 먼지 쌓인 아케이드 게임기들 사이 구석진 곳에 주저앉은 하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셔츠는 핏물로 젖어 있었고 어깨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낡은 구급상자를 찾아 상처를 대충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통증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깊은 절망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제 사토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제거하려 들 것이다. 민주는 여전히 차가운 유치장 안에 있었고 자신은 총상까지 입은 도망자 신세였다. 어쩌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민준군, 이송 예정. 내일 오전 10시 도쿄구치소. 더 안전하지 않을 것. 다나카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송 중이라면 민준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혹은 사토가 꾸민 또 다른 함정일 수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하나는 남은 힘을 쥐어짜 노트북을 열었다. 시나가와 부두에서 확보한 영상과 사토의 통화 녹음 파일. 이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대형 언론사는 경찰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폭로를 꺼릴 가능성이 높았다. 시민단체나 인권 변호사에게 접촉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인터넷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멎었다. 작지만 탐사보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과거에도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 전력이 있었다. 하나는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증거 자료의 일부를 첨부하고 나머지는 특정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미끼였다. 몇 시간 후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짧은 속보가 올라왔다. 경찰 고위 간부 비리 의혹 제기, 익명의 제보자 결정적 증거 제공 예고. 미끼를 문 것이다. 이제 판을 키워야 했다. 하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사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데이터. 그것은 아마도 그의 개인적인 공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그의 자택 혹은 비밀 별장. 그녀는 다시 한번 해킹 실력을 발휘해 사토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추적했다. 그리고 알아냈다. 사토가 매주 주말마다 찾는다는 도쿄 외곽의 호화 별장. 그곳의 보안 시스템은 철통 같았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은 존재할 터였다. 그녀는 별장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해킹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복잡한 네트워크망. 하지만 하나의 눈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구형 온도 조절 시스템과 연결된 오래된 네트워크 라인. 그곳을 통해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을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민준이 이송되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하나는 어깨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반격이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싸움의 끝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지어야 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도쿄 외곽, 호화로운 위선으로 가득 찬 적의 심장을 향해서였다. 토요일 밤, 사토의 별장은 숲속에 숨겨진 요새처럼 고요했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침입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번뜩였다. 하나는 어둠을 틈타 담장 근처까지 접근했다. 어깨의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그것을 잊게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미리 파악해둔 구형 네트워크 라인에 무선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다. 몇 번의 시도가 가상 함정에 막혔다. 시간은 흘러가고 초조함이 엄습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중했다. 사토의 성격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방심한 흔적을 남겼을 터였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뒤지며 사소한 설정 오류나 백도어의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다. 관리자 편의를 위해 남겨둔 듯한 임시 접근 경로. 하나는 그 틈을 비집고 내부 네트워크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별장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하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루프시키고 동작 감지 센서를 교란했다. 데이터 서버의 위치는 서재 안쪽 비밀 공간이었다. 하나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별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내부는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위선과 탐욕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는 예상대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전자도어락은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서재 안, 고급 가죽 의자에 사토 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손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김하나 양. 사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함정이었다. 그녀의 침입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동생은 지금쯤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을 거다. 아주 안전한 곳으로 말이지. 사토는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눈빛은 하나를 하찮은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너 같은 하층민, 그것도 자이니치가 감히 나에게 덤벼? 분수를 알아야지. 그의 입에서 차별적인 언사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내 더러운 손으로 내 완벽한 세계를 더럽힐 순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사토는 하나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미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당신의 세계는 이미 더럽혀졌어. 당신 손으로. 하나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숨겨둔 소형 장치를 작동시켰다. 별장 전체의 네트워크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EMP 펄스였다. 짧은 순간 서재의 불이 깜빡이고 사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는 책상 위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이 건방진 년이. 사토가 소리치며 총을 꺼내들었다. 하나는 책상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총성이 서재 안을 울렸다. 책장이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튀었다. 하나는 책장 뒤에 몸을 숨긴 채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다. 다운로드 진행률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다. 사토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 대신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내깐년 하나 처리 못할 줄 알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사토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토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꼼짝 마! 경찰들이 하나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다운로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몇 초만 더 버티면 되었다. 하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노트북을 통해 미리 설정해둔 명령을 실행했다. 다운로드된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로 지정된 인터넷 언론사와 다나카 순경에게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전송됐다. 이제 당신은 끝났어, 사토. 하나가 외쳤다. 사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서재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혼란 속에서 하나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방독면을 쓴 다나카 순경이었다. 그는 하나에게 짧게 고갯짓을 하고는 사토의 부하들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유리파편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 뒤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하나가 넘긴 증거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토 켄지 경감의 야쿠자 결탁,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조작 및 은폐, 심지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깨끗하고 유능한 엘리트 경찰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즉각 특가특별수사팀을 꾸려 사토 켄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별장은 압수수색되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하나는 도쿄 외곽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있었다. 어깨에 총상과 온몸에 타박상, 그리고 탈진. 그녀는 거의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이 풀려났다. 모든 혐의는 벗겨졌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공포와 충격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준은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하나는 퇴원 후 민준과 함께 작은 여관방에 머물렀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다.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 다나카 순경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그가 내부 고발의 대가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무사히 경찰 조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나는 그저 그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몰랐다. 사토 켄지는 결국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집안 배경과 인맥 덕분인지 재판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최종 판결은 불투명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다. 세상은 그렇게 또 흘러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복잡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했을까? 사토를 몰락시켰고 동생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평범했던 일상, 안전, 그리고 어쩌면 민준의 웃음까지도.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이 도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고 수많은 CCTV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사토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거대한 시스템이 바뀔 리 없었다. 어딘가에는 제2, 제3의 사토가 또 다른 약자들을 짓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와 민주는 며칠 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작은 해안가 마을로 떠났다. 도쿄의 숨막히는 공기와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불안감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터였다. 기차역 플랫폼 떠나기 직전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퇴원하던 날 익명의 누군가가 병실에 두고 간 것이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고스트. 하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을까?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존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령, 고스트로서 살아갈 운명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떠난 도쿄의 하늘 위로 무수한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도쿄의 소음을 대신했고
밤하늘에는 네온사인 대신 별들이 반짝였다. 하나와 민주는 낡은 목조주택을 빌려 조용히 지냈다. 하나는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대신 그녀는 보안 기술을 공부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언젠가 다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민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싸움이 동생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사토 켄지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불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 하나는 씁쓸함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노트북에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사용된 암호화 방식은 과거 다나카 순경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새로운 표적이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하다. 고스트.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누구일까? 다나카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내부 고발자? 혹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메시지 속 고스트라는 단어는 하나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대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생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민준이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토와 같은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들에 맞서 싸워야 했다. 결정을 내린 것은 민준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나가 노트북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 또 힘든 일이 생긴 거야. 하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눈치챈 듯했다.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괜찮아. 소년의 목소리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없던 단단함이 느껴졌다. 나 때문에 누나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 대신 꼭 돌아와야 해. 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동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다음 날 새벽, 하나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집을 나섰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다시 도쿄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다. 도쿄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도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익명의 발신자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고스트, 준비 완료.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이든 상관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고 세상에 외쳐야 할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딘가에 있을 익명의 조력자, 그리고 그녀 자신 안에 깨어난 강인한 의지.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유령, 진정한 고스트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도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이었다. 그곳에서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을 예감하며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무수한 불빛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나가 도쿄로 돌아와 처음 접촉한 것은 과거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익명의 발신자, 즉 다나카였다.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작은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며 시스템 내부의 부정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나카는 하나에게 새로운 표적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었다. 정부 고위 관료, 대기업, 그리고 해외 범죄 조직까지 연루된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였다. 사토 켄지는 그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상대는 차원이 달라. 하나씨, 정말 괜찮겠어?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다진 후였다.
하나와 다나카는 은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해킹과 정보 분석을 담당했고 다나카는 내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 조력했다. 그들의 아지트는 도쿄 변두리의 낡은 창고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의 핵심에는 카게무샤, 그림자 무사라고 불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있었다. 그는 모든 불법 거래를 총괄하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지만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하나의 목표는 카게무샤의 정체를 밝히고 그의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어려웠다. 상대는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그들의 추적을 방해했다. 가짜 정보가 흘러나왔고 함정이 파헤쳐졌다. 몇 번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다나카와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 과정에서 하나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네트워크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전직 기자, 양심적인 변호사, 심지어 과거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던 인물 중 일부까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와 다나카를 도왔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동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하나는 카게무샤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놀랍게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선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깨끗한 이미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탐욕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카게무샤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서버는 최첨단 보안 시설로 둘러싸인 그의 펜트하우스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전의 사토 별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작전 당일 밤 하나와 다나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소수의 조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였다. 하나는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다나카는 내부에서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하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수많은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을 뚫고 마침내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순간 경보가 울렸다. 카게무샤가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무장한 경비원들로 가득 찼다. 다나카와 조력자들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 격렬한 총격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나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다운로드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거의 다 됐어. 하나가 외쳤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문이 폭파되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카게무샤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카게무샤에게 매수된 부패 경찰들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들 사이에서 총격이 시작된 것이다. 일부 경찰들이 부패 경찰들에게 총구를 돌렸다. 오랫동안 카게무샤의 비리를 추적해온 양심적인 경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인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란 속에서 다나카는 부상을 입은 채 하나에게 소리쳤다. 데이터는 확보했어. 어서 피해. 하나는 망설였다. 동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잡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비상탈출구를 통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하나는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확보한 데이터는 즉시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국제 해커 그룹에 전송되었다. 카게무샤와 그의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의 실체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다. 국제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다. 존경받는 자선 사업가라는 가면을 쓴 카게무샤의 몰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정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많은 사람들이